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주의 주거 비율 중에 공동주택 그 비율이 80%를 육박하고 있어서 이제는 좀 이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한 시기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토론회가 그런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회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발제를 맡으신 두 분과 패널 두 분 다시 한번 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 1입니다. 광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해 주신 강은택 박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공동주택 공급과 노후화에 대한 관리 및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송창영 교수님께서 오늘 또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문왕규 도시공사 주거재생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패널입니다. 조영환 LH 광전남 지역본부 임대공급 운영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의 주체를 해주신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의회장, 시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또 패널 분들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광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들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정현웅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진행은 이렇게 하려합니다. 발제 두 분은 각각 15분씩, 그리고 패널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엑기스로 한 5분씩만, 혹시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오늘 플로어에 오신 분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플로어에서 하시는 말씀들도 충분히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타 없는 말씀 해주셔서 오늘 토론회가 좋은 결실을 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은택 박사님의 발제 1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라고 하는 강은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발제할 주제는 이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광주광역시가 공동주택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현황, 설립의 필요성, 설립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별로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제 사회적 환경 변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동주택 중심의 사회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앞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광주 광역시 인구는 이제 140만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 비중은 한 3%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 면적이 좁죠. 그래서 주거 환경 중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한 80% 가까운 인구가 공동주택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 5% 높은 수준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전국에 비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이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가
1년에 한 20-30개 단지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한 800여 개 단지를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이제 아쉽게도 이제 공동주택에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 계약 기간은 조금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도를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행복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행복도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제 광주시를 대상으로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태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요. 세부적인 목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살펴보고요. 운영 방안,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중심적인 사항만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고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관리 단지 수 중에서 광주시 좀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주택 관리하는 방식이 위탁관리, 자치관리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84% 정도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관리 비중이 60%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자치관리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별 평균 세대수를 봤더니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580세대 정도가 단지별 평균 세대수 나오거든요. 근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광주광역시는 조금 단지별로 평균 세대수가 약간 작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난방 방식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개별 난방이 이제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개별 난방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단지 비중은 이제 전국적으로 10%가 조금 안 되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단지 비중은 한 전국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한 10,00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무소 근로자, 경비, 청소관리 이렇게 구분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를 봤을 때는 이제 전국 평균 수준에 비해서 한 전국적으로 제곱미터당 관리비가 한 1,000원 정도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1,000원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치관리가 850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 아파트 간의 관리비 차이가 일반적으로 임대 아파트가 좀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북부가 조금 의무관리 단지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광산구, 그다음에 서구, 남부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은 한 1963년에 공영주택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관자 촉진법, 공동주택 관리령이 제정되었고요. 2015년에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방대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부터 그다음에 회계 운영, 그다음에 분쟁 조정, 그다음에 과태료 벌칙 사항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에서 행정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서 공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관리 법령 세부 항목들 중에서 이 업무 법령의 이제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한번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맨 중앙정부의 역할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중에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구분해 살펴봤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 의무, 지방정부한테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방정부한테 뭐 관리 정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안전 점검,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과징금 부과 징수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의 업무로 구분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개입 및 업무를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뭐 우수관리단체 선정 같은 업무에도 지방정부의 많은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을 봤을 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여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다 모든 것을 개입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현재 LH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관리지원기구 업무를 뭐 민원 상담 및 교육, 관리개혁 재정, 배정의 지원, 그 다음에 관리 진단,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그 지원기구한테 위탁으로 위임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접수된 민원만 보더라도 2010년 현재 한 4만 3천여 건으로 연간이죠. 이렇게 많이 증가했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증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공동주택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 사는 것보다는 지방정부 사는 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주자 한 명, 세대 한 명의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공동주택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는 800여 개 단지가 있고요. 관리사무소 근무 인원이 3,1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광주시 인구의 100만 명 이상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 양질 서비스 제공하게 되면은 광주시 인구의 삶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방안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지, 과연 이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을 위임하기 위해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리기획부, 관리지원부를 가지고 두 개의 부서를 가지고 이제 실태조사라든지 업무 지원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 하단에 그림 보시면은 지역별로 현장 지원반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인력 현재 현황으로는 지방, 특히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을 위한 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차원의 서비스 지원은 좀 한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 업무를 보시면은 민원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이루어져 있고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인력하고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이제 유사 사례 조례를 보시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안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그 업무 내용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업무를 서울시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요. 센터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업무 중에 일부분은 전문가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까지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광역시 현 실태입니다. 광주광역시에도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고요. 21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이 센터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광역시처럼 조금 조례에 대한 내용을 실제 설치를 위한 내용을 좀 더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과장님 계시겠지만 제가 저는 홈페이지 통해서 자료를 취득한 거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게 도시공간부 주택정책과의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이 아니고 다른 팀의 업무입니다. 다른 팀 업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업무 내용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한 줄 아니면 두 줄입니다. 근데 보면 밑에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입니다. 이제 주무관 두 분인데 주무관 두 분의 업무 내용이 다른 팀의 한 줄, 두 줄보다는 여기는 5줄, 6줄 상당히 많은 업무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은 혼자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청 차원의 어떠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는 아까 이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규정이 2020년에 제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업무하고 구성, 운영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원센터의 구성을 보면은 자문위원을 5명 내외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근진 직원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를 자문위원 위촉해가지고 아마도 한 상당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도 임기가 있어가지고 역임할 수 있지만 변경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관리센터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조례 개정을 토론해서 지원센터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산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조례의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01년에 박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원센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한 다음에 조례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운영에 대한 뒷받침이 조금 더 명확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 계획은 주요 운영 프로그램 교육 홍보부터 해가지고 컨설팅, 실태조사, 공동체 활성화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광주광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센터를 한번 설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를 타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는 아까 약간 다른 특성이 있잖아요.
자치관리 비중이 조금 높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세대수 조금 작고 개별 난방 비중이 좀 높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그다음에 민원의 행태, 형태, 그다음에 최근 추이가 어떤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광주시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광주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은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이 한 10% 이상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 역할은 강화될 거고요.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효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센터 설립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 설립을 통해서 주택관리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업무는 이제 민원 상담부터 교육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서울시에서는 지하주택에서 침수되는 상황이 있었고 안타까운 생명이 이제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 사고 발생됐습니다. 이 광주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의무관리 대상에 대해 한정을 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에서 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불과하고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통합관리나 그 다음에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하면은 그러한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 사건도 일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광주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의무관리상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까지 부여하게 된다 하면은 광주광역시의 주택관리가 앞으로 선진화되고 양적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요성을 증가할 것 같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게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였는데요. 광주의 전반적인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비교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센터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광주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너무나 유명하신 송창영 교수님이신데요. 광주시 공동주택 공급과 노후화에 대한 관리 및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15분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발제에 앞서서 지금 제가 15분 할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이 제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가식으로 먼저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거 못하는 경우가 더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우리 강은택 연구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가 특광역시, 서울특별시부터 특광역시, 5개 특광역시 중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4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노후화라고 하는 것은 철사줄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사가 녹이 쓰고 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봐야 할 때 그것은 골든타임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사가 녹이 쓰기 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소위 과거에 이제 신축 건물의 어떤 그런 관리였다면 이제는 노후화에 대비한 메인트넌스,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따 발표하겠습니다만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메인트넌스에 대한
국가의 펀딩이라든가 유지관리비의 일부 지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일단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발제할 공동주택에서 재난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현행 법의 건축법규에서 건축 방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1년도에 급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없으니까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사전 재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현재 이런 법들을 전부 다 사업 시행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49층짜리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층 넘어가면은 초고층 및 지하 연계 건물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 개층이 통으로 우리가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형적인 건물들이 자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광주광역시에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 계신 걸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쪽에 조례를 법이 그러면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라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광주광역시에 건축 심의할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BF, 배리어 프리, 장애인 전혀 문제가 없게 건물이 설계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에 대해서 태풍, 홍수, 지진, 각종 테러,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성추행, 성폭행 등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서 관련된 법규와 매뉴얼과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인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치가 지금도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이렇게 설계 전면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거기는 용서를 안 하고 반드시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하에다 놔두면 근무 환경조차 아까 전에 우리 강은택 연구위원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게 장기 분석자가 없는 이유가 결국은 기승전 공급이고 기승전 복지고 기승전 이런 뭔가 자궁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되는데 거의 이런 것들이 재난수준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장기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제일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냐. 결국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장기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제일 웃긴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매뉴얼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전국에 50개 박물관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박물관의 중요한 그 어떤 보물 같은 것들, 물건들이 책 한 권이 1억짜리, 10억짜리 이런 것들을 박물관에 있었는데 재밌는 게 침수라든가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이라든가 우리 전문 용어로 세이프티라든가 세큐리티가 전혀 인증이 안 되는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짜리 그 재산을 모아놓고 그것을 전혀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광주광역시에 아파트 한 세대당 보통 한 5, 6억이라고 할 때 그것은 수백 세대, 수천 세대를 또 지하주차장에 고급 광주광역시가 재밌는 게 국민차가 벤츠입니다. 전부차가 벤츠가 있습니다. 깜짝 방귀 내려가고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벤츠를 많이 본다니까. 고객님 당황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고급 수송차를 지하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어떤 스탠스 위상이 거의 재난 수준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저는 재난안전과 노후 아파트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굉장히 지금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급하다고 해서 받는 허리에다 실 묶어버리고 엄발에다 얹어 놓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수학 분석도 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도 하고 그리고 분석도 해서 그래서 중요한 미션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대도 경중 따져가지고 가야지
이거 그냥 무조건 급하다고 하다가는 엉뚱한 대로 골프를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심하게 슬라이스가 도움이라고 했다니까. 광주광역시가요, 지금 심각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에 저는 오늘 이 주제하고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주거 지역에 공동주택은 그래도 괜찮은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거지역은 아파트, 공자, 여러분들 주거 아파트하고 일반 건물하고 저희 방재공학에서는 180도 틀린 건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빌딩은, 사무실 건물은 건장한 성인이 노동을 하는, 옛날로 얘기하면 사냥하는 수렵 공간이고, 공동주택은 안전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재난 취약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그런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설 수가 있게 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소방차량 제대로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문화탈당된 무기를 우리가 지금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안, 얼터너티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해줘야 되고, 이왕 우리가 이렇게 장이 해졌으니까, 저는요, 광주 주택관리사 소장님들 제가 몇 명이 아는데, 우리끼리 오프더 레코드로 장남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별의별 자격증이라든가 유 자격증이라든가 굉장히 이 퀄러티가 소위 얘기해서 이 재능도 많고 능력이 평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아마 저보다 더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뭉치면 차고 흩어지면 죽는데, 이게 지금 흩어진 것이 재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고급 역량들을 뭉쳐가지고 지금 재난안전에 대해서요, 죄송한 얘기지만 광주광역시에 44개 단체에 와 있어요. 무슨 재난안전이 생겼었을 때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광주광역시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그냥 뭐 이빨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재난안전도 좀 해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청아이카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CERT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들은 반변단체도 아니고,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조직도 아니고,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의사, 택시운전 하신 분들이 모여가서 자생적으로 재난아 한 번만 생겨봐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대응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자생단체들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만들어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몇 단체들이 그들만 리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성도 없이. 근데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계신 여러분들이 뒷줄 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다. 그래서 제대로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드디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쭉 나가겠습니다. 수도를 풀면 문물이 나오고 외벽 일부가 스치고 허물어지는 건물, 마치 재난 현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9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 도심의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노후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밀착하느라 박효연 기자입니다. 초록색 외관이 눈에 띄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외벽엔 건물이 노후돼 시설들이나 물건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준공연도가 1937년으로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전히 4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못 살아가지고 어느 분들이 사는데 그러면 가까이 나한테 들어가는데 못 살아가겠어. 이른바 아파트 공영화는 도시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1974년에 건축한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져 임시로 안전 펜스를 쳐놓은 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노후되고 분열이 발생해 지난 2001년 재난위험 시설 비등록으로 지정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 곳곳이 금이 쫙쫙 달라졌습니다. 낙석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시면
건물 자체 일부분이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건축 사업만 바라보다 리모델링 시기를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41일 분기 저짐 때문에 긴급 대피한 평화맨션 주민들이 집 밖에서 생활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계절이 2번 바뀌었지만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 돌아갈 수는 있을지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 주민들이 시장을 만난다는데 뾰족한 수고가 나왔을까요? 송정은 기자입니다. 5달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아파트. 폴리스라인 속 버려진 아파트 안에선 오래된 우편물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고지서도 못 챙기고 집에서 나와야 했던 평화맨션 주민 60세대는 원룸과 친척집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특별 재난구역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정부 결정기엔 누군가 도와줄까 하는 희망조차 사라졌습니다. 지금 2년을 들어간다, 3년을 들어간다면 우리가 딱 그거 참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기한이 없이 지금 언제 들어가냐고. 네. 지금 현재 광주의 노후 아파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별 노후 주택이 광주광역시가 4위에 해당하고요. 선진 외국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 개념보다는 유지 관리, 장수명화 쪽에 전체 예산의 한 3배 정도가 그쪽 포지션인데 우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허브라든가 이런 주택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그런 우리나라처럼 허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재앙군인청이라든가 이런 주택청에서 이런 펀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펀딩을 해서 이번에 제가 막 주택관리지원센터 이런 거에 있다가는 이러한 펀딩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한 번쯤 자세히들 할 수 있는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일본은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션관리센터를 보증업으로 시행한다라든가 미국에서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은 참고로 우리나라의 거의 한 1년 예산이 뉴욕시 예산이거든요. 얘네들 우리로 환산해보면 거의 한 400조가 뉴욕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하는 것이 급이 안 맞는 거죠. 미국 뉴욕 하나 예산만큼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니까.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동경 역시도 이러한 매뉴얼이 선진 외국으로 갈수록 이런 펀딩이라든가 론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도 대부분이 산 주변에 이렇게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걱정비가 됐거든요. 광주시가. 특히나 이번에 제가 광주시 건축 심의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공원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재난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산 중턱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공원을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대신 그 공원을 매입을 하고 그 대신에 조그만하게 땅을 줘가지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것을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층수를 제한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수를 여러 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땅에 돈이 많다 보니까 거의 병풍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사진 땅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이머전시 상황에 비상차량 동선이 소위 얘기해서 소방차가 진출입하기도 힘들고 작동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일정 거리 이상이 비상차량 동선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여러분들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 광주 남구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우면산 산사태 제가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2011년도에 서울에 있었을 텐데 이때 현장에도 가봤고 최근에도 방송 촬영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만은 우면산이요 붕괴될 때 실제 붕괴되는 시간이 총 800m가 붕괴되는데 단 50초였습니다. 그러니까 100m로 환산하면 거의 6.25초거든요.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현장에 있어도 안전할 수 없다. 결국은 제일 좋은
좋은 방법은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산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강남 침수도 마찬가지지만 재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뭐냐면 초기 대응인 것입니다. 근데 초기 대응이 우왕좌왕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때에 이렇게 심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교육해야 되고, 이렇게 심하게 훈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훈련을 해서 손흥민이가 일주일에 3억 4억을 받는 주급이 3억 4억인데 매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 저는 산사태라고 하는 재난이 생겼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에서 초동 대응을,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주냐가 성패가 있는데, 현행 법과 매뉴얼에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지금 잘못된 거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사태가 붕괴되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진, 포항 지진이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게 이제 울산에서 2년 전에 그 33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저층부는 라면조고 상부는 벽식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소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은 급속도로 그 한 몇 분 내에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가 나가지고 불과 몇 분 만에 지금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여기서 연돌 효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건물 이게 안전 상태조사 하는 것은 제 전공인데 이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상설기구 설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서울에서 한 20여 년 동안 국토부나 행정안전부나 교육부나 여러 부처의 이러한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나에 어지르는 식으로 빨리 급하다고 빨리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이왕 그리는 거 좀 큰 그림에 또 한 100년 대계를 세우는 그런 것들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광주광역시가 민주의 인권 도시로서의 격에 맞게 좀 리드를 안전 쪽에서 리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발제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강은택 박사님 발제를 들으면서 공동주택이 한 80% 육박하고 있다, 광주가. 그래서 건물 관리, 또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것을 광주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전문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송창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광주의 노후 아파트가, 타 지역에 비해서 4위 정도 될 정도로 많은데, 이걸 재난 예방이랄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발제를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 광주광역시가 자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걸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뭔가 기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두부로 발제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우선 네 분의 패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왕규 광주도시공사 주거재생 처장님께서 먼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질문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공사 주거재생센터 모람입니다. 두 분 발제를 잘 들었고, 저희 도시공사도 약 10,000여 세대의 주택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발제하는 것과 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앞서서 현황을 다시 한번 두 분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뽑아보면, 전체 우리 시 인구가 2020년이면 148만 명 정도, 150만 명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113만 명 정도 됩니다. 주택 수 기준으로는 한 84% 정도.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광주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있는가 보면 총 한 9,700여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옵니다. 이 중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회계나 영선, 다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3,100여 분, 그리고 경비 담당하는 분이 한 3,700여 분, 그리고 청소, 환경미화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2,90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업무기간이 가중되기 때문에, 평균 근속기간이 굉장히 짧은 악순환을 좀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에서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송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아파트, 광주시 아파트의 노후화 문제는 80년 초반에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원 건설 때부터 저희 광주시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아파트가 90년대 초반부터 준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여 년 됐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30년이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0여 년 된 아파트들이 좀 있고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절반을 조금 넘는 55% 정도 되는 상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그간에 새로운 아파트들은 좀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들이 이제 갈수록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특별수준 충당금이나 장기적 충당금으로 감당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나 LH같이 공공기관에 관련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외에 저희들 본사에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도시공사만 하더라도 약 10,000여 세대의 주택을 관리하는 30여 명의 직원들이 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논의되는 보도관리지원센터 역할을 공공 아파트 경우는 이미 있는 것인데, 민간 아파트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좀 하려고 있는 것인가,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하죠. 저희 아까 한 30여 명이 10,000여 세를 관리하는데, 저희 공사 내에서 기필부서입니다.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료가 많아서. 근데 민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설 관리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근무 병력도 많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격하니,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이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주택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죠. 관리사무소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다 이런 건데, 민간의 경우는 좀 강도가 상황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본다면, 현재 공동주택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금 가구의 증가, 고령화 증가 이렇게 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있죠. 전에는 아파트라 하면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그냥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상관없이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나가면 됐었는데,
요즘 집에서 거주해야 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러다 보니 이웃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 실생활의 측면과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실생활이 좀 특별히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립이 과연 답인가? 여기에는 아까 이제 우리 송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긴 하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 그 대표적인 조례에서 나왔는데 5명의 인력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인력을 공공에서 과연 투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 자원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지역사회의 수많은 자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아파트 지원센터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이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아파트 지역 이 지원센터의 설립이 앞으로 우리가 닥쳐가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부 소장님께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걸 지역사회 함께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또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영한 LH 광주 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 운영부장님께서 두 번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H 임대공급 운영부 조영한 부장입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이쪽으로 금년에 들어서 처음 해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패널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덧붙여서 이제 제가 조금 파악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LH 업무 현황이나 그리고 이제 관련 명령 개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국토부로부터 이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일단은 이제 이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사실상 이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랑 분쟁조정위원회 사무부 이렇게를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한 40명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 이제 주된 업무가 이제 민원 상담이랑 법정교육 그리고 이제 분쟁조정 업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분쟁조정이랑 분쟁 상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담도 그렇고 이제 조정도 그렇고 이제 가장 메인되는 세 가지가 입주자 대표의 구성권 그리고 공용 부분이 유지 보수권 그리고 층간 도움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이제 민원이나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련 법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님이라고 이분이 지역구는 이제 서울 양천구인데 이분이 그 금년도 이제 4월 27일 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단 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국토교통이 이제 서울위원회에 접수 반대에 있는 상태이고 내용 자체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이제 설립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번 토론회랑도 이제 결같이 하는 건데, 일단 지역별로 이제 지원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법 자체가 이제 회기에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처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이제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이거를 이제 공공에서 이제 뭐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다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 그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반영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에서 어느 정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직이 구성이 돼야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시 같은 경우도 똑같겠지만 어떤 특정 업무가 부여가 되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발제하신 분을 통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한 현안이나 이슈로는 어차피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인력적인 자원을 어디서 끌고 올 것이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급여적인 측면이랑 예산적인 측면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올지, 이제 그런 이제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야만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은 이제 그 전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적절하게 이렇게 토론회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논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하고 자원 배분을 어디서 어떻게 끌고 올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영한 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공공이 맡아야 할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조직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 인력과 자원 배분, 예산 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들이 방안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 일에 더 주도적으로 나셨던 우리 차범석 회장님의, 예, 오원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안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수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선 국회의원, 서울 국회의원입니다. 작년에 대선 때 광주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광주시에 저희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각 시도에 지방자치 정부에 필요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또 받아들이고 저희들 협회에서 별도의 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올 초에 대선 전에 올 초에 저희들 협회에서 이용선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 협회 이성민 회장님 포함해서 임원님들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또 갖고, 그 뒤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각 시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조항을 76조 2항에 그거를 새로 2번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토론문은 우리 그 책자에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가 이 공동주택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고 있나, 이 개념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오는 개념 정리가 아니라 왜 공동주택이라고 했을까? 주택과는 다른 의미의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그게 바로 공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사적 자치에 의존하고 너희들이 사는 아파트는 너희들이 관리해라라는 이 사적 자치가 그동안 지배해왔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역사에 그렇게 긴 역사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 박제화된 사적 자치에 치우쳐버렸다. 공동 그 자체가 공공성인데 이미 공동주택의 공급률은 80%에 이르고 그 공동주택에 10명 중에 7명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우리는 공공성을 너무 지나치게 간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용어대로 공동주택의 공공성, 공동주택의 공공성, 공동성, 이거를 이제 회복해야 될 때다. 지나치게 우리가 사적 자치에 매몰된 것을 공공성 회복에 이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다. 사실 어느 것 하나에 사람의 지지율도 그렇고 80%라면 이게 태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걸 바라고 있고 우리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공동의 그 입장에서 진작에 그들의 입장에서 발맞춰 나갔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주장이 오히려 늦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가 생길 때부터 공공재의 성격을 담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미 80%의 공동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공공재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이 공공재라고 주장했던 이재명 의원이 공공재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고 그런데 이게 왜 다시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시 사적자치로 돌아가 버리냐. 이건 아까 문화부 처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은 공동주택의 그 성격은 공공성이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 공무원사회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미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직독직해를 해야 되는 상담 현장에서 현재 5개 구청과 강주시에서 이 상담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5개 구청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한 명이 부 하나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대단히 영리하게도 회피를 해요. 이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없어요. 연차 갔다, 출장 갔다, 되게 만나기 힘듭니다. 한번 만나더라도 그 대답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늦을 때는 몇 개월 걸려버리고 이게 대체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공동주택의 어떤 민원, 상담, 갈등의 해결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지금의 어떤 공무원사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시키고, 지적하고, 과태료 매기고,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함께 해결해야 된다. 라는 그 부분에서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공무원사회는 어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자주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은 새로워야 되고, 또 적응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러나 공동주택의 민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결에 대한 조짐이나 또 그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나 그것은 공동주택 현장에서 사실 답을 찾아내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환보직하는 공무원사회의 탁상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엇박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사실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공무원사회를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 세 번째는 대체 우리 스스로도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 누군가에게 있는가? 누가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개발하는가? 정말 오죽했으면 서울에서 강호택 박사를 불러서 여기 와서
발제를 해야 될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괴감이 있습니다. 광주시에 공동주택 개발을 하는 담당자가 누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 관리정책 개발을 하는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너무도 30년 역사의 짧은 그 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공급정책 개발 연구자들은 많지만 관리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먹구시로 우리끼리 그동안 잘 버틴 것만으로도 희한해야 될 정도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역사 30년 역사였어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역사 30년 남짓 되는 역사에 공동주택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라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라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태세 전환이 필요해요. 저 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태세 전환, 시대적 전환에 적응을 해야 되겠다. 우리 문화미천장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층간소음 해결해라 라고 주민들한테 관리주체에게 떠넘기는 정책이 그동안의 공급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차 문제, 입주하자마자 주차 문제 생깁니다. 이미 우리 집부터도 2세대, 2차량, 옆집은 3차량, 큰 옆집은 4차량, 이런데도 불구하고 1.2배, 1.5배 이 숫자, 잣대가 갖고 그는 이 숫자 게임에 그동안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어놓은 아파트의 층간소음, 주차 문제를 입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입주민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었다. 나사가 공동주택 지나칠 정도로 공동주택 공급정책에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정책으로의 어떤 전환이 한편으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변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관리비를 낮춰서 이러한 모든 이슈를 커버해버리자. 이게 바로 광주가 전국에서 공동주택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갈등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관리비 낮추는 게임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제발 공동주택 관리 정책 개발자 연구자를 발굴해야 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가 아니냐. 사실 주택관리사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이주아 대표의 위탁회사의 그 밥과 의뢰 구조 속에 근무하는 환경에서 연구자로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너도나고 말고 다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제발 공동주택 관리 정책 개발하는 그 기구도 만들고 연구자도 개발하고 관리 정책을 만들어서 정말 공급 정책과 쌍벽을 이룰 정도의 관리 정책을 만들어 보자. 그 10초가 불과 5명에서부터 6명, 불과 5억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한번 해보자, 제대로. 직독직해, 동시통역과 같은 상담이라도 좀 먼저 해보자 하는 그 기본적인 10초가 5억이고 5명이고 이게 대단히 나중에 이것이 다양한 분야의 성공적인 사례가 돼가지고 규모가 볼륨이 커지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이거는 단지 하나의 첫 발걸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택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가 사실 아파트에서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또 아파트에서 질소 넘치면 변전실 잠기고 지하철랑 잠기는 그런 환경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난관리는 시스템화돼야 된다. 그동안 우리 뭘 했을까라고 따지기 앞서 이제는 전환의 어떤 시대의 전환의 자세로 적응을 해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가장 큰 호소력은 이 열정의 절박함, 절실함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 서동석 회장이 보면 정말 그 열정과
그 열의에 찬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함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정책이 그동안의 주였다면 이제는 관리 정책 또 관리에 대한 전문적 연구자, 개발자, 정책 개발자 등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늘려가야 할 시대적 전환의 시기다. 그 전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오늘 크게 다가옵니다. 이선미 회장님 오셨는데 제 마무리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지금 하지 마시고요. 토론을 하시고 토론 패널까지 다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정리 멘트를 한번 해주신 것도 아마 회장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토론 두 분의 발제와 또 세 분의 지금 패널 분들의 토론을 들어왔습니다. 아마 광주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정현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시 입장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광주시의 주택정책과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생겼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건축주택과라고 해서 건축 업무와 주택 업무가 통합해서 보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주택 또 가격 문제, 공급 문제, 또 난개발 문제, 또 여러 관리 문제들에 대한 주택이 부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신설이 돼서 저희가 이제 제가 초대 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숙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고민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또 이제 실제 저희 광주시의 가장 큰 공공주택 기관이신 LH와 도시공사 관계자분들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또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면하고 계시는 주택관리자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항상 행사하면 똑같은 분들이 계속 같은 말을 하셔서 저는 왜 그럴까 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남편은 또 굉장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정책과가 생겨서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관리 쪽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실은 많은 분들도 전문가분들 발제해 주신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민원은 생활 밀착형으로 처리를 하는 게 서비스 제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서 자치구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많은 민원 문제는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시차는 광역적 차원에서 주택 정책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관리 관한 문제 또 이 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그리고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또 실제 이런 단순한 민원이 아닌 기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택정책과가 생겨서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은 저희가 강주 시민의 대다수가 살고 계시긴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우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저희가 종합주거복지센터가 저희가 작년에 설립이 돼서 도시공사와 LH와 같이 협력해서 주거 취약계층과 주거 사다리 구축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하반기부터 9월 정도부터 저희가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대규모의 공사나 용역 발전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민원이 좀 많이 이 공사나 이게 필요하고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민원도 좀 많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술자문단이라고 해서 기술자문단 관련 조례가 신설이 되고 또 국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9월달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혹시 하시면서 대규모 용역이나 어떤 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또 금액이 적정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자문 또 어떤 공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자문들을 저희가 지금 9월달부터 좀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송창년 박사님이나 많은 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또 가장 노후 공동 아파트의 관리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년 이상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액이나마 저희가 그 보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점검 비용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위한 근무 개선 환경 사업들을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도 있고 또 관리비나 뭐 입주대표 운영 또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된 문제 또 층간소음 또 입주민 상호 간의 분쟁과 갈등에 관한 문제 또 대다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관리라고도 지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광역적인 시차원에서 해야 될 좀 전담을 하고 중점을 줘야 될 그 부분 정책 분야는 어딘지 또 자치구에서 좀 자치구 직원분들의 그 서울서 회장님 말씀 듣고 좀 많이 좀 반성이 되는데 자치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자치구에서도 전담시켜야 될 어떤 분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이게 실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만약에 설립을 한다고 한다면 그 숫자는 정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좀 광범위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을 사적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단지 어떤 업무와 어떤 그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또 자치구하고 분담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만들어 나갈 건지 그리고 행정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과 또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계기를 해서 전문가분들과 의원님과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강주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셔서요 정말 감사하고요. 송석 회장님 제가 자주 많이 뵀는데요. 송석 회장님 통해서 주택관리사분들의 애로사항과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많이 지금 발제하신 분들과 패널 말씀분들 토론 내용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지금 민선 의회로 보면 8대 부대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정책 토론을 시작했어요. 이제 제 기조가 이번에 의회에 진출하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중요한데 시민 참여의회를 하는 게 제 4년 운영활동의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현장으로 가서 말씀을 좀 청취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을 의회에 좀 반영을 해서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구상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다 따로 모시기가 좀 그래서 일단 의회로 좀 모시게 돼서 너무 성공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참여하는데 좀 편한 곳으로 앞으로도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이걸 좀 일을 추진해보자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좀 공감되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구의 어떤 위상과 역할, 또 참여의 주체 문제, 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문제, 또 행정의 어떤 지원책에 대한 준비 정도 문제, 또 오늘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협회를 중심으로 참여를 했지만 원래는 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까지 같이 이렇게 하기로 처음 구상은 됐었는데 좀 가다 보니까 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오늘 정책 토론회가 조금 좀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좀 토론회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일단 처음 출발이다 보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그 뭐랄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처음 이런 정책 토론회를 시작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런 토론회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입주자협회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하고 또 공동주택관리사협회 우리 소장님들 의견도 더 수렴을 해서 또 전문가들 의견까지 지역사회 의견까지 조금 더 수렴을 해서 좀 완성된 센터 기능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좀 이후 오늘은 첫 출발로 좀 시작을 하시고 이후 저희들이 조금 더 내용을 더 다듬어서 완성된 지원센터 구상과 또 이후 이걸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 등 여러 가지 것을 좀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옵니다. 우리가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았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설기구화 및 또 이후 이 기구 기능과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의 지원책 예산과 인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더 만나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패널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우리 이성미 회장님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고 또 오늘 정말 바쁘시고 또 날씨도 좀 비가 온 듯만 좀 애매했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소장님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뜻들이 잘 모아져서 앞으로 우리가 주거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우리 일하고 있는 관계 종사자들은 전반적인 인권 및 여러 처우 개선 등도 좀 더 나아진 조건 속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런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선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